지금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아, 지금은? 네. 투자 심리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신호기도 하거든요. 손해는 보지 말자 전략이 돈을 벌어주는데요. 나스닥보다는 대형주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에 더 좋은 거는 주식이랑 부동산이 더 좋거든요. 근데 네, 오늘 모신 분은 ETF 처음 공부 책의 저자시죠? 네, 그리고 프리즘 투자자문 CIO이신 김성일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1년 반 만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인데. 네. 네, 그동안 이제 그때는 이제 금융권에서 일하시다가 네, 네. 지금 그때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네, 은행에 다녔었어요. 지금 이제 투자자문 네. CIO로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예전에는 이제 연금 네. 관련해서 연금 투자와 관련해서 쓰신 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ETF란 말이죠. 네. 근데 ETF 요즘 그렇잖아요. 참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들 네. 위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요새 개별주 투자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섹터를 사버리자. 네. 그런 차원이 훨씬 더 리스크 해지가 되고 좋지 않냐, 수익 네. 면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ETF를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ETF도 보니까 또 뭐 액티브 펀드니 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ETF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서 기본적으로 펀드입니다. 네, 펀드인데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거고요. 크게 펀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수를 추종하는 그 지수가 영어로 인덱스니까 인덱스 펀드가 있고 이걸 패시브 펀드라고도 하고요.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리고 액티브 펀드가 있습니다. ETF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는 다 패시브 ETF인 지수 ETF인데 거기서 최근에 이제 액티브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액티브 ETF나 액티브 펀드는 예를 들어서 주식 펀드 매니저가 주식시장 지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나오는 상품들이고요. 인덱스 ETF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모든 플레이어들이 합이 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수를 추종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지수형 ETF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 자체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으면 이제 뭐 코덱스 200 같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걸 하고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서학 개미들이 개별 주식을 많이 했었어요.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테슬라 뭐 직접 하다가 어느 순간 장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오르다가 종목별로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니까 어렵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ETF로 갈아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S&P 500 ETF라든지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 이런 ETF들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섹터에 관련된 ETF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지금까지는 다 주식 얘기였는데 주식 외에도 국채 혹은 부동산 리츠 그다음에 요즘에 달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달러, 골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자하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ETF 가지고 이제 어떤 말도 나오냐면 투자 민주화의 주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완전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는데 그렇죠. ETF가 나오면서 개인들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뭐 주식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도 주식은 잘 알지만 다른 자산은 생각보다 잘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ETF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환율 어렵잖아요. 네, 이런 것들 추종하면 리스크도 커지는데 어쨌건 네. 뭐 달러를 좀 사고 싶다, 엔화를 사고 싶다 네. 이런 것들도 ETF를 통해서 할 수 네,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떠오르는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투자 전략이나 투자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투자에 접근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고 하면 2차 전지 ETF들이 관련 기업들을 이미 골라놔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정말 ETF가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아주 맞습니다. 세분화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그러니까 ETF라는 거는 결국 그 ETF가 추정하는 어떤 목표의 지향점이 같은 주식 종목들을 다 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섹터를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쨌건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또 위험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위험한 건 뭐가 있을까요? 위험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초 지수가 이제 움직이는 만큼 이 ETF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지수가 30% 빠지면 ETF도 30% 빠지는 거고, 요런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소규모 ETF들이 있어요. 근데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면 괜찮은데,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운용 규모가 50억 미만이다 이런 거는 상장 폐지 위험이 있거든요.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사이즈가 좀 큰 ETF를 선택하시고, ETF가 일반 펀드에 비해서 운용 보수가 한 10분의 1 수준이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 펀드보다 ETF를 더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같은 S&P 500을 추정하는 ETF가 뭐 한 10가지 있어요. 근데 보수가 다 달라요. 그만큼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낮은 ETF 추천드리죠. 예. 네. 일단 ETF는 누가 만드나? 일단 네. 자산운용사들이 네, 만드는 맞습니다.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면 상품입니다. 되겠죠? 네, 펀드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일반 왜 소형주들 네네. 보면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통 물량이 작다 네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적은 말씀하신 대로 좀 적은 규모 유통이 잘 안 되는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은 좀 피하고 네. 큰 규모의 ETF 중심으로 좀 해나가자. 네. 근데 이제 개별주를 할 때는 실제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전략을 만들고 백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이 난다고 알려지는데, 실제 해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거래가 안 돼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작더라도 이 매매가 항상 돼요.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매가 된다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하락을 많이 하는데 팔고 싶은데 못 파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슬리피지만 손해를 보면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그걸 있어요. 만든 곳에서 사준다. 네, 그 LP 제도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커버를 해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ETF가 괜찮아.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일단 큰 시장에서 어쨌든 주식과 함께 연동되는 네네. 거니까요. 주가하고 네. 관련주들 그 ETF에 담겨 있는 주식들의 그 주가, 그게 이제 합쳐져서 이 ETF의 주가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지금 시점 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투자를 쉬어야 될 때입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려서 지금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아, 지금은?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홀더와 홀더가 아닌 분들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데요. 홀더인 분들은 주가 빠졌으니까 그냥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주식 이미 보유한 분들. 네, 보유 중이신 분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직 안 보유했다. 아직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하기 너무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신호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전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즘에 금리를 많이 주잖아요, 은행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금리라는 건 항상 저희가 보는 건 명목금리거든요. 명목금리가 아니고 실질금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실제로 얼마나 수익을 주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계속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지난 분기 기준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가 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금하시면 그대로 마이너스 2% 손실 본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금리가 못 쫓아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금리 마이너스를 놔두면서 예금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ETF를 살 것이냐? 왜냐하면 뭐 사실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 코로나 이후에는 성장주의 시대였잖아요. 네. 그때는 뭐 스토리만 있어도 주가가 막 폭등할 때니까. 네. 근데 지금은 실적이 중심이 되는 주식들이 결국은
주가 방어력이 네.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그렇다면 ETF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네, 네. 어떤 ETF를 살 것이냐? 지수 추종하는 거 네.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네, 네, 섹터의 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그 재밌는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태조 이방원. 그러게. 네네 들어보셨죠? 네. 제가 어디서 이 얘기를 듣고 얘기했더니 태조는 이성계 아니냐. 맞아요. 태종 역사 왜곡이다 뭐 이런 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사실은 태양광 ETF가 있어요. 조선 ETF가 있고 2차 전지 ETF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ETF를 사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이제 테마형 ETF라고 하기도 하고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섹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섹터로 들어가는데 이 섹터나 테마를 들어가실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일단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많이 올랐을 때니까 가격이. 네.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나 공부 없이 함부로 이제 들어가는 건 쉽지 않고요. 만약에 본인이 모멘텀 투자자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진짜 모멘텀 투자자인지 아닌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냥 돈 벌 수 있는 거 이것만 네,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거 되게 깔끔하게 뭐가 있냐면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되게 심플한 건데 더 많이 벌고 싶죠 보통. 아니면 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밑에 와 있는 그 상황을 못 견디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뭐 코인 다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투자 대상은 사는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도 살 때 시작을 할 때는 떨어지는 걸 감안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하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락하는 걸 가급적이면 막자는 거거든요. 그래야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산을 배분하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번 시장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막 불안해서 못 네. 견디거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경기 침체 걱정, 주가 네. 추가 급락의 걱정.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악플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사람 중에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는 물이 빠져나가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영복이라는 말 자체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느냐,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이 상승할 땐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근데 시장이 막상 하락을 해야 그때부터 고민이 되고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달러 투자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달러 투자를 달러가 1,100원이거나 더 쌀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달러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죠. 인기를 끈 계속 이유는 오르니까. 네, 오르니까입니다.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높은 수준에 지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달러 투자에 관심을 갖고 인기가 있는 건데 인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올랐다는 그렇죠.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이 오냐면 저희는 이제 달러 투자를 굉장히 강권합니다. 강하게 권하는데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달러를.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이만큼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들어가는 게 맞냐? 이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질문은 달러가 올라갈 거면 내가 지금 살 거고 떨어질 거면 안 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러의 미래를 예측해달라. 예측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이게 정말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어려운 게 알면 내가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예측하기가 어렵죠. 네네네. 알면 당연히 이제 베팅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될 텐데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분산을 해놨다면 주가나 채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방어를 해주고 뭐 이렇게 서로 커버해주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를지 빠질지 지나봐야 하니 지금 한쪽 방향을 딱 예측하기보다는 올라도 내려도 뭔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해는 보지 말자 네, 이 네. 전략인가요? 네, 손해는 보지 말자 전략이 돈을 벌어주는데요. 근데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우산을 팔고 한 명은 집신을 팔아요. 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장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집신 장수 아들은 이제 쫄쫄 이제 안 팔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할머니가 이제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손주가 이런 거예요. 아, 할머니 왜 그래요? 비 오는 날은 우산이 많이 팔리니까 좋고 비싸게, 날씨가 맑으면 집신이 많이 팔리니까 좋지 않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많이 팔아요, 비싸게. 그리고 집신의 재료들은 굉장히 싸잖아요. 비가 오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싼 집신을 사놓는 거죠. 그 다음에 햇빛이 맑을 때 다시 집신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반복되거든요. 날씨는 계속 변하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보면 주식시장도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이 가격의 변동 자체가 이제 투자자의 편, 내 돈을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리밸런싱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기억력이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짧은 게 뭐냐면, 불과 코로나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가 지나간 지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올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식은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만 보시고 그것만 기억하시고 믿는 거죠. 내가 샀으니까 계속 올라줘. 그 믿음이 이제 깨지니까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라서, 이런 기회에 시장을 좀 더 길게 한번 보시고, 이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제 플레이어는 투자자 자신과 그렇죠. 시장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사실 투자자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치. 아침 조석관으로 또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돈 벌었다, 잃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네네네. 마음이 굉장히 흔들려서 실제 뇌동매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 안 팔고 싶고 안 사고 싶었는데 막 손가락이 막 움직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게,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투자자 자신이 더 어렵거든요.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투자자 자신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는데, 문제는 그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잃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결국 투자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위험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돈 벌 준비, 멘탈 같은 어떤 심리적 준비, 이게 좀 돼 있어야 되고, 일단 또 지식이 있어야 또 그걸 버티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자산 배분, 지금의 가장 투자하기 좋은 그 ETF는 자산 배분이다. 네네네. 자, 그럼 그런 자산 배분도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국내 투자, 혹은 미국에 대한, 혹은 뭐 중국서부터 유럽까지 다 포함한 글로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신흥국까지 포함한. 어떤 쪽의 자산 배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배분을 하면 돈은 자동으로 벌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자산의 변동성, 이제 떨어지는 낙폭,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주식을 가져가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식을 가져가는데, 그럼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포트폴리오에 항상 신흥국이나 한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아니 그걸 굳이 한국이나 신흥국 왜 넣냐, 미국장 이렇게 좋은데, 그렇지. 10년 내내 좋은데 왜 한국을 넣냐라는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올 하반기에는 질문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나스닥은 거의 30% 빠졌고, 그렇죠. 뭐 7월에 살짝 반등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미국장도 이렇게 빠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껴보셨을 텐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으로 가면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 정도, 대략 전반기 10년에 보면 신흥국이 훨씬 좋았어요, 성과가. 미국이 훨씬 낮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 10년이 미국이 훨씬 좋았던 거고, 이렇게 10년 단위로만 잘라봐도 미국 대 신흥국을 비교해보면 반반이거나 신흥국이 좀 더 앞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더 좋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반반 투자를 이제 신흥국과 글로벌. 네, 신흥국가 글로벌이고 글로벌에서는 이제 미국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 주식에 대한 그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신흥국에서는 이제 한국이나 뭐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중국 같은 나라들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기준으로 자산 배분 ETF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만한, 우리 보통 티커라고 하잖아요. 아, 그 네네네. ETF 이름. 네네네. 어떤 ETF. 우리 네. 뭐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하면서 뭐 QQQ, 아, SPY 이 정도는 네네. 다 아실 거예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인데, 주식 아무리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나눠봐야 이제 이 상반기에 주식 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이 쭉 빠져버려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식의 이제 하락을 이제 커버해 주는 거를 국채를 이제 가져갑니다. 국채를 가져가는데, 국채를 가져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요. 그렇죠. 금리를 낮추면 국채 가격이 상승합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지만 그 국채 가격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네. 내가 들고 있는 지금의 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상승을 위해서. 네네네.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국채가 많이 움직이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러실 거예요. 뭐 상반기에 국채 다 빠졌잖아. 이번 달에도 빠졌는데?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래서 주식 국채만 가져가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장기의 관점에서고, 그래서. 장기라면 한 어느 정도 기간? 최소 3년 이상은. 3년 이상. 제가 이제 3년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면, 이제 전략마다 다른데, 뭐 버핏 스타일의 가치주 전략을 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언더워터 피리어드라고 해서 한번 전략이 잘 안 맞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와서 자기 원금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 그래서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쪽이에요, 보통. 그래서 3년 정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식, 그다음에 국채도 이제 한국 국채,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에 노출되어 있는 환노출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금이랑 뭐 현금 이렇게 섞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책에 이제 ETF들을 언급해 놓긴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노출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러 노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된 상품들을 추천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 ETF는 이제 환에 노출이 돼 있어요. 즉 국채 움직임에 더해서 환율의 움직임까지 같이 반영돼 있거든요. 국채가 빠지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국채와 관련해선. 그 다음에 주식과 관련한 ETF는 어떤?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스닥보다는 대형주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 나스닥 상승 보면서, 그렇죠. 이건 뭐 나스닥이 아니죠. QQQ를 더 좋아하시죠. 예. TQQQ, 예, 나스닥 3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네, 좋아하시는데, 실제 이 QQQ나 TQQQ가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이 언제냐면 2000년 IT 버블 때예요. 굉장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무너졌고, TQQQ는 이제 2000년부터 시작했다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QQQ도 회복하는데 15년 이상 걸렸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전반적으로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잖아요. 기술주 섹터로 들어가는 건 훨씬 경험이 많이 쌓인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대형주 지수를 가져가는 게 인덱스 쪽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면은 예를 들어서 뭐 SPY, 네. 미국에서 S&P 직접 500 추종하는. 네, 하실 거면 이제 SPY라든지 다양한 ETF들이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미국 S&P 500 ETF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타이거 코덱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뒤에 이제 관로에서 H자가 들어간 게 해지 상품이고요.
안 들어간 게 이제 환 노출 상품이에요. 환 노출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 사는 거. 네, 우리가 네. 뭐 달러로 바꿔가서 이렇게 사기 복잡하니 네. 그냥 한국 돈으로 그냥 원화로 네. 바로 살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얘기하셨으니까 국채와 주식, ETF 담았으면은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금도 저희가 좋아합니다. 금. 네, 금을 이제 보통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금을 싫어하시고요. 그렇지, 그 이자도 안 주는. 네, 배당도 안 나오는 자산이다. 그치, 배당도 안 나. 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여러 차례 하셨고, 그래서 주식 매니저 혹은 주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은 금 좋아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레이 달리오라든지 아니면 연기금 운용하시는 쪽에서는 이제 대체 투자 자산으로 금을 좋아하는데,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관점이 다르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서 인플레이션 해지에 더 좋은 거는 주식이랑 부동산이 더 좋거든요. 근데 금을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자산들이랑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달러와 굉장히 낮은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달러를 한 포트폴리오 50% 정도 가져가거든요. 포트폴리오 50%를 가져가면서 그러면 달러가 하락하는 구간에는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골드가 또 힘을 내주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 1분기 정도까지는 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되면 오른 금을 일부 팔고 떨어진 자산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금 ETF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뭐 금 ETF도 해지형이 있고 언해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골드 선물 이런 ETF도 있고 금 현물 ETF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하고 현물 어떤 게 더 나아요? 기본적으로 현물이 낫습니다. 현물.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그 가격을 따라가 보겠다고 이제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적거나 거래 대금이 적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때 선물 상품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현물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데, S&P 500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현물 상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해서 운용 자금이 적으니까 자산운용사가 현물을 운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운용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현물 상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ETF에는 이름에 현물인지 선물일 경우에 선물이라고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물 쪽으로 가자. 네, 현물이 유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티커? 네. 뭐 그 대표적인 티커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커로 이제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아니고 한국에서 사는 거니까. 네, 한국에서 사길 권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환의 움직임에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100%. 그렇죠.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그 환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 건지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졌지만 환율이 올라서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서학 개미 분들이. 근데 만약에 주가는 안 올랐는데 환율이 쭉 빠진다. 뭐 1,200원, 1,100원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20%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투자한 돈에서 환손실이 20%가 나버리거든요. 기초자산 움직임이 아니라. 근데 그걸 감안하고 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라, 이러면 이제 게임이 또 어려워져요. 근데 반면에 국내에서 하게 되시면 기본적인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환 변동에 효과를 얹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제 레이 달리오가 언급했던 올레더,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이제 그렇죠.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제가 만든 올레더, K 올레더라고 이제 명칭을 한국에 맞게. 네네네. 근데 K 올레더가 훨씬 성과가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레이 달리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율 변동입니다. 환율 변동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산 배분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비율을 네.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국채 ETF와 관련해서는 몇 프로, 주식 ETF는 몇 프로, 그 다음에 금과 관련해서 네, 몇 네. 프로? 이게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을 찾는 게 저희처럼 포트폴리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꿈인데요. 그 레이 달리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원칙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배분 비율을 찾는 건 성배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적절하게 배분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미국의 현자 중에 한 명인데 윌리엄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이제 본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실천하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 근데 거꾸로 말해서 그분들도 최적의 배분 비율을 모르겠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석사 때 연구도 이쪽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자산 배분의 최고봉은 전 세계 연기금이라고 보거든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그 어느 곳도 뚜렷한 어떤 트렌드가 없어요. 연기금마다 뭐 특징이 다 다르고, 어떤 데는 주식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데는 해외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달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그 비중을 바꾸면서 사실은 이제 함정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뇌피셜이 들어가요. 주식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좋으면 주식 비중 막 늘려요. 근데 그 순간에 주식이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가 더 많이 깨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자산,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뭐 주식이랑 금은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보니까 뭐 5대5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나는 좀 더 공격형으로 하겠다 그거 하면 7대3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에 대해서는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나이브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되게 많은 이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모델을 이제 연구해 본 제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확실해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K 올웨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비분으로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자,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좀 공격적이다. 그럼 위험자산의 7, 안전자산의 3. 3. 그 다음에 안정형이다. 그럼 위험자산 3, 그 다음에 안전자산 7. 중립형이다, 반반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위험자산에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골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 3분의 1씩 나누시던가.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금이 너무 싫대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답답해하다고 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이 너무 싫대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금 비중을 줄이셔도 되죠. 근데 완전히 없애진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금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많은 검증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부는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다음 안전자산에 있는 뭐 한국 국채,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에도 3분의 1씩 배분하셔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 나온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네. 한국의 그 ETF를 이름. 찾아서 이제 네, 편입을 하면 된다.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다 조사를 해서 이제 넣어놨고요. 책에 있으니까 네네. 다양하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찍어서. 또 네, 다 검색을 하면은 다 쉽게 나오는 거니까.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